할머니, 이거 뭐예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제법 묵직해 보이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우리 하준이가. 박 씨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천천히 일어서는데 하준이는 이미 봉지를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방에. 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건 화려한 금박 포장의 약통들이었습니다. 불로한 백세보, 천년삼 진액, 이름부터 요란한 것들이 거실 바닥에 와르르 흩어졌습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약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에 비해 흔들어 보니 내용물은 별로 들어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준이 사탕이에요? 아니야, 하준아. 이건 약인 것 같은데. 박 씨가 다른 약통들을 살펴보려던 순간 봉지 안쪽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전단지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평생 자식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아래로는 온갖 미사여구가 빼곡했습니다. 효도, 건강, 장수, 행복. 하지만 박 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전단지 뒷면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였습니다. 김정순 72세 구매력 있음. 남편 사별 3년차. 자녀 서울 거주 왕래 저금. 목표 금액 500만 원.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하준이가 할머니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봤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아파. 하준아, 이거 다시 봉지에 넣어놓자. 그리고 우리 블록 놀이할까? 네. 할머니, 나 오늘 큰 성 만들 거예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들과 종이들을 다시 봉지에 담았습니다. 하준이가 블록을 가지러 간 사이 그녀는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 깊숙한 곳에 숨기듯 넣어두고는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강식이가 설마 이런 일을? 사위 강식은 늘 사업한다 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 혜경이도 건강식품 관련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사위가 돈을 잘 벌어오니 딸이 편하게 사는구나 싶어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실로 돌아온 박 씨는 하준이와 블록을 쌓으며 평온한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딸 혜경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준이 잘 있었어요? 응? 잘 있었지. 모임은 잘 다녀왔니? 혜경은 명품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친구들이 자꾸 뭐 먹으러 가자, 쇼핑 가자 해서. 박 씨는 딸의 손목에 채워진 새 시계를 보았습니다. 혜경아, 강식이는 요즘 어떻니? 사업은 잘 되고. 네, 잘 되죠. 요즘 더 바빠졌어요. 거의 매일 출장이에요. 출장은 어디로 가는데? 혜경이 이상하다는 듯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요? 전에는 관심도 없으시더니. 그냥 사위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건강 챙기라고 하려고. 걱정 마세요.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저녁 7시쯤 강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 차림이었지만 박 씨의 눈에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하루 자고 가신다고요? 왔니?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배고파 죽겠네요. 강식이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박 씨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노인들을 속이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걸까?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박 씨는 강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준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모습, 혜경이의 어깨를 토닥이는 모습.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혜경이 남편에게 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우리 가족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말에 박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가족 위해서라는 말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빠, 나 내일 유치원에서 아빠 자랑할 거예요. 하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자랑할 건데?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라고.
돈 많이 버는 사장님.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박 씨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떴다방이라고 쳤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짜 약팔아 수시 벅챙긴 일당 검거. 외로운 노인들 노린 악질 사기단. 기사들을 읽을수록 박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수법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건강 불안을 자극하며 가족처럼 다가가 신뢰를 쌓은 뒤 돈을 뜯어낸다는. 그때 방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혜경이었습니다. 엄마, 자요? 아직 안 잤어. 무슨 일 있어요? 저녁 때 표정이 이상하던데. 박 씨는 딸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에? 혜경아, 넌 강식이가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 알아? 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또 그런 걸 물어요? 아까도 물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사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건강식품 판매한다니까요? 영업이요. 영업. 그게 뭐가 문제예요? 혜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건강식품을 누구한테 파는데? 당연히 필요한 사람들한테 팔겠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의 반응을 보니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무 늦게 다니는 것 같아서. 에이, 별일도 아닌 걸로. 저 피곤해서 먼저 갈게요. 혜경이 나간 후 박 씨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네 친구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니? 정희야. 이 시간에 미안. 혹시 너희 동네에 이상한 약 파는 사람들 온 적 있니? 이상한 약? 무슨 약? 그게 노인들한테 건강식품이라면서 비싸게 파는. 전화 너머로 최 여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 우리 엄마가 그것 때문에 큰일 났어. 박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최 여사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그 약 먹고 나서 계속 속이 쓰리다고 하셔.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너무 높대. 약물 중독 증상이라고. 최 여사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박 씨는 어제 수집한 증거들이 든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팔순의 최 여사 어머니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게 시장을 다니시던 분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영숙이에요. 어떠세요? 할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영숙이 왔구나. 내가 큰일 났어. 그 약이 문제였나 봐. 박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 약 판 사람들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강 선생이라는 젊은이 정말 착했는데. 매주 와서 안마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내 생일날 케이크도 사왔어. 우리 아들도 안 챙기는데. 박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처음엔 10만 원짜리 하나만 샀어. 그런데 자꾸 와서 어머니 건강 걱정된다고.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라 생각하고 챙겨드리겠다고. 그래서 하나둘 더 사게 됐지. 얼마나 사신 거예요? 3천만 원. 내 전 재산이야. 남편 죽고 받은 보험금, 적금 다 깨서. 최 여사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왜 그런 큰 돈을 혼자 결정했어요? 나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미안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랬어. 자식들한테 말하면 반대할 거라고. 어머니 건강은 어머니가 챙겨야 한다고. 자식들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박 씨는 강식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을 가족과 분리시키고 고립시킨 다음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그래서 더 믿었지. 근데 알고 보니 그 약에 각성제 비슷한 게 들어있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박 씨와 최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박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나 같은 노인네들한테 그냥 약 팔고 끝내는 게 아니더라고. 박 씨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더 사기를 쳤다는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단골처럼 계속 연락을 해왔어.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좋은 사은품이 또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처음엔 그냥 건강식품 파는 줄 알았지. 근데 자꾸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건강식품 얘기 대신 땅 얘기를 꺼내더라. 시골 땅이 있는데 몇 년 안에 개발이 될 거라면서 지금 사두면 몇 배로 불어난다고. 또 어떤 애는 전원주택 단지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같은 분들이 노후에 사시기 딱 좋다. 계약금만 넣으시면 된다고 귀가 솔깃하게 말하는 거야. 그때는 그게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리더라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이미 다 약에 썼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할머니는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맞춤으로 투자 도와드릴 수 있다 하면서 결국 통장까지 내밀게 됐어. 그게 내 마지막이었지. 박 씨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아예 끊겼어. 전화도 문자도. 떴다방 같은데 가봤더니 이미 밤새 싹 치워버리고 없더라. 천막이랑 의자며 그 많던 사람들 전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동네에서 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하나둘씩 데려다가 똑같이 당하게 만든 거야. 다들 가족처럼 챙겨준다는 말에 마음을 연 건데 결국 가진 걸 다 털리고 이제는 서로 얼굴도 못 들고 살고 있어. 박 씨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피해자는 늘어나고 젊은 사기꾼들은 그 돈으로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원래 다 장사란 게 그렇다. 투자하다 보면 잃을 수도 있는 거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외로워서. 누군가 날 챙겨준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딸입니다. 최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간 수치가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가 나간 후 박 씨는 가방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맞으세요? 화면 속 강식을 본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이 사람이야. 강 선생. 할머니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힘들겠지만 꼭 그 사람들 벌 받게 해줘. 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면 안 돼. 박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노인들이 속는 건 단순히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박 씨는 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제 만난 최 여사 어머님과의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 씨는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강식의 검은 제네시스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박 씨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검은 제네시스 보이시죠? 따라가 주세요. 네? 따라가라고요? 택시 기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사위차예요. 강식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30분쯤 달렸을까. 낡은 4층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사랑복지회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것이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박 씨는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강식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트렁크에서 커다란 가방 2개를 꺼내 들고 가는 모습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건물 밖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인 동반시 특별 사은품 증정. 이라는 문구가 빨간색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쌀 10kg, 휴지 한 박스, 고급 행주 세트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방금 받은 사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쌀까지 받았네. 이거 진짜 좋은 쌀이야. 한 할머니가 묵직한 쌀 봉지를 들어보이며 자랑했습니다. 나는 휴지랑 세제 받았어. 우리 집에 마침 떨어졌는데 잘 됐다. 김 씨는 뭐 받았어? 나는 행주 세트. 이거 백화점에서 팔면 3만 원은 하는 거래.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큰 횡재라도 한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중년 남자가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색 전단지가 한 뭉치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지나가던 할아버지를 불러 세우더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오늘 특별히 무료 건강 강좌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짜? 할아버지가 멈춰섰습니다. 네, 완전 무료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교수님 모셔서 특강도 하고요. 무료 건강검진도 해드려요. 남자는 능숙하게 쿠폰을 꺼내 할아버지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선물도 드려요. 혈압약 한 달치 무료입니다. 정말 공짜야. 그럼요. 어르신들 건강 지켜드리려고 저희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세요. 할아버지가 쿠폰을 받아들자 남자는 재빨리 다른 노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무료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지금 가시면 쌀도 드려요.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친구분이랑 같이 오시면 선물 2배로 드려요. 혼자 오기 뭐 하시면 옆집 할머니랑 같이 오세요. 길 건너편에서는 또 다른 직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3시부터 특별 이벤트 있습니다. 추첨 통해 전기 매트도 드리고 안마기도 드립니다. 꽝은 없어요. 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렇게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 뒤에 숨겨진 검은 속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건물 옆 주차장에는 작은 봉고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쌀 포대와 휴지 박스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물건을 내리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네. 아침부터 10명은 들어온 것 같아. 쌀 때문이야. 쌀 준다고 하면 다들 오거든. 원가 얼마야? 이 쌀. 3,000원짜리 묵은 쌀이야. 포장만 바꾼 거지. 그걸로 1,000만 원짜리 약 팔면 남는 장사지 뭐.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택시를 타고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전날 확인했던 건물 뒤편의 비상구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겉보기엔 초라한 건물이었는데 내부는 작은 극장처럼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석에는 100여 개가 넘는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미리 공구상가에서 준비해온 몰래카메라 2대를 꺼내 행사장 구석과 안쪽 사무실에 은밀히 설치했습니다. 작동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한 뒤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카메라를 회수해서 컴퓨터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노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혼자였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표정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오늘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무릎은? 젊은 직원들이 노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토닥이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노인들도 자식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곳까지 와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걸까? 10시 30분 무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강식이 마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식의 모습은 집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차고 친근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제품을 드시고 기적을 경험하신 김순자 어머님이십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아까 들어올 때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었던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씩씩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무릎 때문에 계단도 못 올랐어요.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나서 할머니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깡충깡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뛸 수 있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강식이 무대의 중앙으로 걸어가며 양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획기적인 발명품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식은 약통을 높이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뭡니까? 암 아닙니다. 암은 치료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한 번 걸리면 끝입니다.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식은 무대를 천천히 걸으며 객석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을 드시면 치매가 예방됩니다. 네,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치매가 예방된다고 했습니다. 강식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 최초예요. 미국도 못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못 만들었습니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20년 연구 끝에 만들어낸 기적의 산물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치매가 예방돼요? 어머님, 제가 거짓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강식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차트들이 빼곡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약을 6개월 복용한 어르신 500명 중에 단 한 명도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0% 예방률입니다. 와,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식이 다시 약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이제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효능이면 얼마쯤 할 것 같으십니까? 병원에서 치매 검사 한 번 하는데도 50만 원입니다. 치매 치료비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객석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정가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께만 정말 오늘 지금 이 시간에만 특별 가격을 적용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큰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200만 원의 빨간 줄이 그어지고 그 밑에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번쩍였습니다.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50만 원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어르신들을 위해 더 깎아달라고. 그가 정말로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따는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단 선착순 20명? 객석이 들썩였습니다. 강식이 벌떡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20명만입니다. 21번째 분은 죄송하지만 정가로 드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대형 스크린에 2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분 구매? 19, 두 분, 18, 와, 벌써 5분, 15. 노인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 살게요. 나도 2개 가능해요? 3개 살 수 있나요? 자식들 줘야 해서. 강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한 분당 한 개씩만 가능합니다. 워낙 귀한 약이라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박 씨는 이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강식의 말솜씨는 마치 최면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개. 스크린의 숫자가 빨간색으로 변하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긴박한 음악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약 원가가 28만 원입니다. 30만 원에 팔면 저희는 2만 원 남는 거예요. 그 2만 원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이 건물 임대료 내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네. 나도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2개, 저도요. 1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분.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망설이던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20분 마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식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구매 못하신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물량이 들어오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정가입니다만. 구매하지 못한 노인들의 얼굴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매주 한 번씩 어르신들 댁에 찾아뵙겠습니다. 약 드시는 거 확인도 하고 효과도 체크하고 무엇보다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식들도 안 오는데. 고맙네.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희가 자식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자식보다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강식의 마지막 멘트의 객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명의 구매자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약통을 받아들었고 직원들은 그들의 정보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전노인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약통을 품에 꼭 안고 가는 그들의 표정은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30분쯤 지나자 직원들이 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 몰래 카메라에 도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까 무대에 올랐던 환자 할머니와 제일 앞에 앉아서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유도했던 남자도 앉아 있었습니다. 에휴, 오늘도 빡셨네. 그래도 오늘 대박이었잖아요. 20개 완판. 중년 남자가 넥타이를 풀며 웃었습니다. 박 선생, 오늘 눈물 연기 죽이더라. 진짜 같았어. 연극 배우 출신이 괜히 있겠습니까? 극단에서 10년 굴렀는데. 강식이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검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자 10,000원짜리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고들 했습니다. 강식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 앞에는 50만 원, 박 선생 앞에는 70만 원을 놓았습니다. 사장님, 지난번보다 더 주시네요? 김 여사가 돈을 세며 물었습니다. 오늘 연기가 특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퀄리티 유지해 주세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장님, 다음 주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박 선생이 담배를 피우며 물었습니다. 다음 주는 더 크게 갑니다. 관광버스로 어르신들 모셔올 거예요. 한 100명 정도? 강식이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음 주 타깃 명단입니다. 김영자, 78세, 남편 장년 사별, 재산이 꽤 있어요. 땅 팔아서 현금 보유, 최소 5천은 있을 겁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이 할머니는 VIP로 관리할 겁니다. 김 여사가 직접 친구가 되어주세요. 매일 찾아가서 말동무해 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고. 사장님, 그런데 요즘 경찰에서 단속 나온다던데. 걱정 마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물건 파는 겁니다. 약사법 위반도 아니고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과대 광고, 그건 어디나 하는 거고. 강식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중요한 건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절대 치료나 완치 같은 단어 쓰지 마세요.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선 가능성 이런 애매한 표현만 쓰세요. 아, 그리고 새로운 상품 나왔어요. 강식이 금색 포장의 약통을 꺼냈습니다. 황제의 비약, 가격은 300만 원. 300만 원이요? 그걸 누가 사요? 살 사람은 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해요. 이게 그 지푸라기가 되는 거죠. 박 선생이 약통을 들어 흔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비타민에 한약재 좀 섞은 거예요. 원가 10,000원도 안 됩니다. 10,000원짜리를 300만 원에? 포장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황금색 포장. 그리고 이 이름, 황제의 비약.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강식이 득이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중국 황실 비밀 처방, 1000년 전통, 희귀 약재.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기 아닌가요? 그건? 사기가 아니라 마케팅이에요. 코카콜라도 원가 100원인데 1,500원에 팔잖아요. 명품 가방도 원가는 1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팔고. 다 마찬가지예요.
강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하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까지 모이세요. 리허설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방을 나갔습니다. 모든 영상을 확인한 박 씨는 한동안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딸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혹은 나처럼 범죄를 저지른 남편에게 속아왔던 걸까? 만약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결심 끝에 다음 날 저녁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혜경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돼요? 혜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 씨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혜경아, 내 남편. 강식이가 하는 일 알아? 알죠? 건강식품 판매요. 왜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 혜경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우리 집 일에 왜 자꾸 참견하세요? 참견이 아니야. 내 남편이 하는 일이 떴다방이야. 노인들 속여서 돈 빼앗는?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혜경아, 내가 정말 모르는 거니?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니? 혜경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씨가 당황했습니다. 원룸에서 월세 걱정하며 살았잖아요. 하준이 낳고도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기저귀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서 천기저귀 빨아쓰고. 혜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강식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좋은 집, 좋은 차, 하준이 좋은 유치원. 엄마,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도 그 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어떻게 번 돈이든 상관없어요. 혜경아, 그래도 남의 피해 위에 세운 행복은. 남의 피해요. 엄마, 그 사람들이 강제로 산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속아서 산 거야. 내 남편이 가짜 환자까지 동원해서. 가짜든 진짜든 그 사람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봐. 최 여사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어. 간이 망가져서. 저 할아버지는 전세금까지 빼서 약 샀대. 이게 정당해? 혜경은 사진을 슬쩍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조심했어야죠. 왜 그렇게 큰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외로워서야. 내 남편 같은 사람들이 가족인 척 접근하니까. 훔친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건 파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원가 10,000원짜리 화장품을 10만 원에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아, 맞다. 백화점은 건물이 화려하고 직원이 정장 입었으니까 고급이고 우리는 작은 회관에서 하니까 사기꾼이에요? 그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요? 박 씨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혜경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현실이잖아요. 자식들이 잘 챙겼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안 속았겠죠. 혜경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아? 너희를 걱정해서야. 이런 일은 언젠가 탈이 나. 그때 가서 후회해도. 엄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우리 알아서 잘 살게요. 그리고 혜경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하준이도 이제 안 맡길 거예요. 박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경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하준이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녹음 파일, 강식이 회관에서 연설하는 영상, 가짜 환자들과 돈을 나누는 장면, 피해자 명단과 금액이 적힌 서류들.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모든 자료를 담았습니다. 경찰서는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박 씨는 USB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사기. 조직적인 노인 대상 사기요. 경찰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담당 형사님 모셔올게요. 곧 중년의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표에는 김준호 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경제팀 김준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간 박 씨는 USB를 꺼내 놓았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동영상, 녹음, 서류. 제가 직접 모은 거예요. 김 형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몇 달째 추적하던 조직이네요. 정말요? 네, 여러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못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은 결정적이네요. 김 형사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찍으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사실 이 조직의 간부가 제 사위입니다. 김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를 직접 신고하시는 겁니까? 네, 제 딸이 날 원망하겠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나중에 아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형사가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어머니,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네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언제쯤? 증거가 확실하니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검거 작전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어머니도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협박이나 위협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김 형사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김 형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경찰서를 나온 박 씨는 허탈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속보가 떴습니다. 떴다방 조직 일당 검거, 주범 강모 씨 등 12명 체포. 화면에 수갑 찬 사람들이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강식도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합법적인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강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노인들을 속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인 게 아니라 희망을 판 겁니다. 그들이 원한 건 약이 아니라 관심이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2,000명, 피해 금액 60억 원. 조직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고 강식은 단순 판매원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이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독거노인이었으며 평균 피해 금액은 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박 씨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법정은 피해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강식은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단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았고 가짜 환자를 동원해 효능을 조작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노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경제력과 가족관계까지 파악해 취약한 노인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쏘가서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하나하나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강식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당한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단지 마케팅을 잘했을 뿐입니다. 피고인, 가짜 환자를 동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입니다. 다만 여러 번 무대에 서다 보니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는데? 그건 제품 때문이 아니라 원래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희 제품이 없었다면 더 일찍 아프셨을 겁니다. 강식의 궤변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강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팔았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들이 진짜 원한 건 약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관심을 줬고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관심 가져주고 안부 물어주고 같이 밥 먹어줄 때 좋지 않으셨습니까? 몇몇 노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식의 말이 아프게도 일부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의 대가가 좀 비쌌을 뿐입니다. 그게 제 죄입니까?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심리적 약점을 악용하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를 주도했습니다. 강식의 얼굴에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습니다. 박 씨는 법정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식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식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법원 밖에는 혜경이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부은 눈. 박 씨가 다가가려 하자 혜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혜경아, 오지 마세요. 혜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준이는 어떻게? 엄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혜경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이해요? 평생 이해 못할 거예요. 엄마는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혜경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만족하세요? 정의를 실현했으니 기분 좋으세요? 혜경은 그 말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긴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언젠가 혜경도 하준이도 이해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며. 1년 후, 박 씨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혜경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지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얼굴도 못 본 지 그만큼 되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혜경이에요. 박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혜경아, 무슨 일이니?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혜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좀 만날 수 있어요? 2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혜경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려했던 옷차림도 수수해져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잘 못 지냈어요. 혜경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이 재판 끝나고 민사소송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집도 차도 다 압류당했어요. 지금은 원룸에서 살아요. 하준이랑 둘이. 박 씨는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경이 손을 빼냈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엄마 원망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럼 왜?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혜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는 멀리 가셨다고 했는데 유치원에서 친구가 그러더래요. 하준이 아빠가 감옥 갔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준이가 많이 힘들었겠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아빠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해야 하나? 박 씨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를. 그리고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 마트 계산원이요. 월급 150만 원. 하준이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해요. 혜경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깨끗한 돈이라서 그런가. 처음으로 떳떳하게 번 돈이라서 그런가. 박 씨는 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제 마트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팔수는 넘어 보이는데 1,000원짜리 몇 장 꺼내서 계산하시는데 혜경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렸다고. 건강식품 사기. 그래서 지금은 1,000원도 아껴 써야 한대요. 그때 생각났어요. 우리가 강식 씨가 했던 일이 그 할머니 같은 사람들한테서 돈을 뺏은 거구나. 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더러운 돈인지, 누군가의 눈물이고 고통인지. 박 씨는 이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혜경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혜경이 만났다며? 응, 많이 힘들어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다행이네. 시간이 약이야. 최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참, 우리 엄마가 너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노인 대상 사기 단속을 강화했대. 피해자도 많이 줄었고. 다행이네.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자랑스러워해도 돼.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기보다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경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하준이 데리고 갈게요.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정말? 그래.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박 씨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봄은 정말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가족처럼 다가가고 관심을 보이고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용해 전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짜 약이 아니라 진짜 관심입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엄마랑 태권도 선생님이랑 언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할머니는 가족이니까. 정말요? 저번 주에 태권도 끝나고 갔어요. 사부님이 엄마 예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건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래요. 그런데 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을까? 몰라요. 그때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장을 새로 고쳤는지 입술이 빨갛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요.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장 보고 왔어요. 하지만 왜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아들이 죽어가는 병실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던 며느리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39이라는 나이에 받은 진단서는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의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위암 3기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 나아진다잖아요. 아들은 오히려 나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진단 결과를 들은 뒤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하죠? 아이도 있는데. 며느리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힘내야지.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수술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한 걸음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중간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집에 다녀왔지만 나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님, 밥 좀 드세요. 며느리가 도시락을 들고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수술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아들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한때 80kg이 넘던 건장한 몸은 60kg도 안 되는 앙상한 뼈대로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뜨더니 나중에는 까맣게 변했습니다. 여보, 물 좀 줄까? 며느리는 아들의 이마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병실 의자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말랐는지 혈관이 그대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러 가야 한다며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병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밤새 아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의자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투병 2년차가 되자 아들은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 소리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들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미안하다고 하니? 엄마는 괜찮다. 며느리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제가 먼저 가면 제 딸에게 남길 유산을 어머니가 잘 보관해 주세요. 그것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 그 입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반대편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2년 10개월간의 긴 투병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장례식 내내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친척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가련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며느리는 부엌으로 나와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상중인데 괜찮겠니? 애도 있는데 기운 내야죠. 며느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예전처럼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많이 힘들죠?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힘내요. 동네 아줌마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이 때문에라도 빨리 추스려야죠. 집에 홀로 남은 나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태권도 학원에 데리러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늦을 것 같아요. 아이 학원 끝나고 마트도 들러야 해서요. 며느리는 가방을 메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손녀가 학교 가방을 소파에 털썩 던져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이 뒤집어지면서 연필통과 공책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것 봐라. 나는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기장 하나가 펼쳐진 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집어들었는데 펼쳐진 페이지에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엄마랑 태권도 사부님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요. 사부님이 엄마 예쁘다고 했어요. 엄마가 웃으면서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엄마가 이건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래요.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 비밀.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얘야, 화장실에서 나온 손녀를 불렀습니다. 엄마랑 태권도 선생님이랑 언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어?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할머니는 가족이니까. 정말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한테는 말해도 돼. 저번 주에 태권도 끝나고 갔어요. 사부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그런데 왜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을까? 몰라요. 우리만 맛있는 거 먹으면 아빠는 삐지니까. 그때 아들은 이미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무슨 걱정을 시킨다는 것인지.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놀고 있어.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장을 새로 고쳤는지 입술이 빨갛고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마트요. 아이 학원 데려다 주고 장 보고 왔어요.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손녀의 일기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가방에서 꺼낸 것입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읽어봤습니다. 대부분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였지만 가끔씩 태권도 사부님이 등장했습니다. 사부님이 엄마 머리 예쁘다고 했어요. 사부님이 엄마가 걱정된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호의일까요? 아니면 일기장을 덮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이 병실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태권도 학원에 간 다음 날 나는 혼자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궁금증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아이들 수업이 끝날 시간을 맞춰 학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튼튼 태권도관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규모도 제법 되는 곳이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기압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면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초등학생들이 안녕히 계세요 하며 인사를 하고 부모들 손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문 앞에 한 남자가 서서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도복을 입고 있었는데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선한 미소가 떠 있었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저 사람이 그 사부구나. 마지막 아이가 나간 뒤 그는 문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짓고 다가갔습니다. 어머, 총각.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사부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튼튼 태권도관 관장입니다. 목소리도 예의 바르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 일부러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자친구 없어요? 내가 좀 괜찮은 아가씨 소개해 줄까? 그는 조금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사양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머,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끝을 망설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럼 여자친구 있어요? 결혼 생각하는 분이라도?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좋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네,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이면 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때였습니다. 아들이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러워하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며느리는 이미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건 아마 아들의 병 때문이겠죠. 결혼 계획도 있으세요? 시간이 되면 하겠죠. 자연스럽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2달도 안 된 지금 이 남자는 며느리와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겨우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들이 숨이 넘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며느리는 이 남자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우리 애 잘 부탁해요였는데 며느리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도착해 신이 나서 이것저것 떠들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말이 없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여다봤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하지만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씻고 숙제해라. 네, 할머니.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태권도 사부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정확한 진단이 나온 건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며느리는 다시 요리에 집중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지만 오늘은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고 가끔 나에게도 말을 걸었지만 대충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밥 안 드세요?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배 안 고파. 너나 많이 먹어. 할머니가 아파요? 아니야. 괜찮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생한다며 도와줬을 텐데 오늘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며느리는 아이를 재우러 갔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아들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니?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목이 메었습니다. 2년 내가 아파서 고생할 때부터 말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습니다. 아직 간지도 몇 달도 안 됐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재우고 나왔습니다. 나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일찍 주무세요.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며느리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다시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벌써 다른 남자 생각만 하고 있구나. 너를 잊은 지 오래야.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2년이나 속고 있었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최근 들어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 아들이 죽고 나서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간 것. 그래, 이미 다른 남자가 있으니까 슬프지 않았던 거구나. 다음 날 저녁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새로 고쳤는지 입술이 빨갛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 입었습니다. 손녀가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나와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정리하며 평소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생선이 싸길래 많이 사왔어요. 내일 생선찌개. 언제부터였니? 며느리의 말을 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태권도 사부랑 언제부터였냐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어제 학원에 가봤다. 사부하고 얘기해봤어. 며느리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2년이래 2년.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암 진단받고 치료 시작할 때부터 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며느리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 2년 동안 만났다는 게 오해야? 사귄 건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가 2년 동안 계속 만나? 아이까지 데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서?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더라.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다며? 그건 뭐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분은 그냥 좋은 분이고 아이 데리러 갈 때 잠깐 인사한 게 다예요. 좋은 분이면 뭐해? 남의 아내하고 2년 동안 만나는 게 좋은 사람이야? 며느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너는 다른 남자와 놀러 다녔구나?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가 아니라는 거야? 똑바로 말해. 정말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나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제 사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곧 결혼할 거라고 했어. 너와.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말했어? 귀신이 말했어? 정말 모르겠어요. 혼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겠죠. 전 모르는 일이에요. 인정하기 싫으면 말아. 하지만 나는 다 안다. 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들이 남긴 돈으로 생활비 받아가면서 뒤에서는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웠구나.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생활비는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아이 때문에 바람 피워도 되는 거야? 바람 핀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끊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당장 그 사부한테 가서 확인해 볼까? 너희가 어떤 사이인지? 안 돼요.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뭐가 안 돼? 그냥 안 돼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벌써 다른 남자와 미래를 꿈꾸고 있었구나. 정말 바람 핀 거 아니에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위로?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인만 했습니다. 인정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남긴 돈, 매달 나가는 생활비, 아이 교육비, 모든 것이 끊어질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 그 뻔뻔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따져야겠다. 다음 날 오후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집을 나섰습니다. 태권도 학원까지 가는 길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감히 내 남의 여자를 꼬셔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학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놈의 자식 어딨어? 수업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앞에서 동작을 가르치던 사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이 뻔뻔한 놈아!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아내 꼬시는 게 재미있어? 응?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부는 얼굴이 빨갛게 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뭐가 중요해? 이 나쁜 놈아! 나는 그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젊은 남자라 밀려나지는 않았지만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너도 거짓말 하려고? 나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2년 동안 만났다며? 곧 결혼한다며? 아이들 중 몇 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부는 아이들을 뒤로 보내려고 했지만 나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너는 내 며느리랑 놀아놨어? 어르신, 제발 진정하세요. 아이들이. 이 파렴치한 놈아!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나에게 달려와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놔 나라고. 나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사부를 다시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아! 남의 아내 꼬시는 게 재미있어? 어르신, 정말 오해세요. 저희는. 네가 네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사부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집으로 가요, 제발.
놔라고 했잖아. 나는 며느리를 밀치고 다시 사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이야기만 했을 뿐이에요.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만났다고. 네가 직접.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멀어져 들렸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나는 벽에 손을 대고 버티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구급차 곧 와요.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구급차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며느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혈압이 너무 올라가서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들어와 설명해 줬습니다. 혈압이 200을 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도한 흥분 때문인 것 같은데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정을 취하셔야. 나가라고 했잖아. 목소리를 높이자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 보기 싫어.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더니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자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하루 더 입원하라고 했지만 퇴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왔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나는 아들이 죽고 며느리에게 넘어간 재산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금까지 모든 걸 며느리 명의로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우리 아들이 암으로 투병할 때부터 2년 동안이나.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재산을 다시 가져올 수 없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왜요? 불륜한 며느리가 재산을 가질 자격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드님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불륜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륜 자체만으로는 상속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한국 법상 배우자의 상속권은 매우 강력합니다. 불륜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아요. 참 기가 막히네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허탈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력한 줄 몰랐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내 아들 배신하고도 떵떵거리며 살라는 거야? 택시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니까 내 방식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생활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평소처럼 통장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없어.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네? 생활비 없다고 했어. 알아서 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바람 피운 년한테 줄 돈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2년 동안 만났다며? 그건 그냥. 그냥은 뭔 그냥이야. 내 아들 돈으로 다른 남자와 놀아놨으면서.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고 뭐고 기대하지 마. 알아서 벌어서 살아. 어머니, 그럼 마이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다음으로 한 일은 사돈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 아, 사돈댁.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무슨 안녕해요. 네, 무슨 일이세요? 따님이 바람 피웠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 피웠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죽어가는 동안에 2년 동안이나.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기는 뭐가 없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혹시 오해는 아닌가요? 오해 아니에요. 태권도 사부하고 2년 동안 만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따님 잘 키우셨네요. 남편 죽어가는데 바람 피우게.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올라가서. 와봤자 뭐해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그래도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은 뭔 책임이에요. 이미 늦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돈댁, 제가 우리 애랑 이야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사실인데 뭘 더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친정에서도 다 알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며느리의 친정에서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방에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며칠 뒤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권도 사부가 결국 학원을 그만뒀다는 것이었습니다. 협회 조사와 학부모들의 항의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관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 해요. 손녀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른 학원 가야겠네. 왜 가셨을까요? 글쎄다. 이유가 있겠지. 며느리는 하루 종일 침울해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연락도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며느리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부마저 떠나버렸으니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아이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인정할게요. 사실 그 사람과 만났어요. 이제 와서 인정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속이 다 시원하세요? 그 말에 화가 치솟았습니다. 시원하긴 뭐가 시원해? 내 아들 죽였는데? 어머님, 저도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애 아빠는 죽어가고 우리 애는 커가는데 저는 도무지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때 한마디 위로, 제 마음을 들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그냥 위로였어요. 태권도 학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점점 의지하게 됐어요. 병원 갔다 와서 너무 힘들면 전화하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이야기만 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야, 똑바로 말해. 좋아하게 됐어요. 서로를. 저도 죄책감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도 이제 떠났잖아요. 저는 정말 혼자예요. 혼자면 어때? 자업자득이야. 어머니, 제발.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 아이 핑계 대지 마. 아이 때문에 그랬으면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지.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인정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습니다. 일어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똑바로 들어. 첫째, 생활비는 이제 완전히 끊을 거야. 어머님, 그럼 저는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둘째, 아들 유산은 손녀가 20살이 되면 그때 줄 거야. 20살이요? 응. 그 전까지는 내가 관리할 거야. 너는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어.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나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아이 잘못은 없지. 그래서 20살 되면 아들 유산을 그때 주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네 것도 뺏어오고 싶지만 법이 이러니 뭐 어쩌겠니?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집? 이 집 말이에요. 저희가 계속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살아도 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말 대꾸하지 말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싫어? 아니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내 통제 하에 놓였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어떻게 버텨낼지 지켜볼 일이었습니다.